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우 김지미 씨 별세 소식부터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지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안 기자님, 지금 김지미 씨 별세 소식이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주 중이었나 봐요. 네, 활발히 활동한 후에 여생을 이제 미국 LA에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고 예. 딸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 지난해쯤에 대상포진을 좀 알았다고 합니다. 그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돼서 결국에 오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고 예. 이 관련 소식이 사실은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에서 이장우 감독이 전해왔거든요. 그래서 군의 예. 별세서 이렇게 전해왔고 지금 현재 한국 영화인 총연합회에서 유족과 협의해서 영화인장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김지미 씨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야말로 전성기 우리나라 영화계를 빛낸 분이죠.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뒤뜰까지 어인일이오니까. 중전은 어인일이요. 뒤뜰은 상관께서 납칠 것이 아니옵니다. 자, 어서 내전으로 듭시와. 배우로서 저의 인생으로서 이런 게 이제 청춘력에 가까워오는 시간이 돼가는데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저를 간직해 주시면 고맙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우리 후배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소문난 기자가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지미 씨 자료 화면으로 준비한 영화가 보셨다시피 61년도에 장희빈이라는 영화였어요. 흑백 영화 시절인데 총광재 대변인도 70년대 뭐 때까지만 해도 김지미 씨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1970년대생이라 예. 전성기 시절을 제대로 보진 못했죠. 보진 못했죠. 예.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영화는 명자 아끼꼬 소냐라고 이게 어. 명자라는 이름과 아끼꼬라는 이름과 소냐라는 이름으로 한 생을 살았던 여성의 이야기인데 이 정도를 기억하고 또 영화 외적으로 좀 유명했던 것들이 예. 많잖아요. 뭐 다양한 분들과 몇 번의 이혼과 결혼 이걸 그렇죠. 했기 때문에 유명했는데 여튼 건강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비보에 놀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내드렸던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영상이 19년이죠.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지금까지 김지미 씨가 출연한 영화를 보면은 거의 700편에 가깝습니까? 네, 40년생이시거든요. 40년. 그런데 57년에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를 합니다. 이후에 35년 동안 무려 700편에 가까운 영화를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기면서 거의 20세기 한국 최고의 영화 여배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당대 최고의 감독들이었죠. 뭐 김기영 감독님을 포함해서 김수영 감독님, 신상옥 감독님, 이두용 감독님, 그리고 인컨택 감독님 등 굉장히 다양한 그 당대를 뭐 우리가 말하는 최고 감독이죠. 최고의 감독들과 작업을 했고 그 감독들이 뽑은 최고의 여배우였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결국에는 영화인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그때는 영화 산업이 이제 시스템이 다 구비가 안 돼서 뭐 한 편도 뭐 며칠 만에 찍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10며칠 만에. 그런데 배우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김지미 씨가 이후에는 제작자로도 변신을 했단 네, 말이에요. 거의 한 80년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미 필름을 이제 설립을 해서요. 예. 김지미 씨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도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여자로서 사실 그 당시에 영화사를 차려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렇죠. 예, 지미 필름을 설립해서 무려 7편의 영화를 제작을 했고요. 임권택 감독의 티켓 같은 경우에는 당시 사회상을 고발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예. 김지 선생님이 생전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생전에 여배우로서 가장 행복했던 삶은 연기할 때였고 예. 가장 힘들었을 때는 이 영화사 지미 필름을 통해서 영화 제작을 하면서 이 티켓이라는 영화가 당시 시대상으로는 굉장히 반항아적인 영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삭제해야 했던 예. 경험이 있는데 이 제작자로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었다. 예. 그랬는데 임권택 감독과의 결국엔 수용해서 영화를
상당 부분 삭제해야 됐던 그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제작사로 힘들었지만 그걸 예. 통해서 많이 배웠고 그 이후에도 영화 한 7편을 더 제작하면서 영화 제작자로서 굉장한 큰 역할을 했고 한국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정 과장님 참 30년 넘게를 최고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관리를 잘했다고 하고요. 사실 김지민 씨가 시대를 앞서간 뭐 여성 리더십 이런 걸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예. 단순히 영화 배우로 시작해서 그냥 영화 배우로만 마무리했다면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영화 제작을 시작하면서 당신은 뭐 남성 영화 제작자들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앞길을 열었고요. 또 하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세계화 물결을 타고 영화, 외국 영화들, 할리우드 영화들이 국내에 얼만큼 많이 상영돼야 되는가. 이때 스크린 쿼터라는 맞아요.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스크린 쿼터 제도를 사수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 영화인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한국 영화 발전에 본인의 그 열정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후배 연예인 분들이 배우분들이 높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더십이 좀 있었던 건데 뭐 지금 과거 영상을 봐도 빼어난 뭐 외모, 연기력 이렇게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봐야 돼요? 사실 여배우로서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비결 중에 하나는 그 김지민 씨 특유의 그 당시에 굉장히 고전적인 미인이 아닌 굉장히 서구적인 미인상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데뷔조차도 김 감독이 처음에 데뷔할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데뷔를 하셨거든요. 굉장한 큰 미모로 그 거기에다 플러스 굉장히 많은 영화를 출연하면서 그 모든 영화에서 가장 눈에 깊은, 눈에 띄는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영화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기 수상을 경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연기력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라고 예. 보여지고 사실 그 여고생 때 17살 여고생 때 길거리 캐스팅 굉장히 화제인데 그게 사실은 그 아버지 이제 어머니 이렇게 뭐 작은 엄마가 운영하던 다방에서 캐스팅이 된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그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영 감독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없었다. 아 직접 처음 봤을 때. 네. 그 정도로 굉장한 마스크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얼굴만 이쁘다고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연기력으로 승부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참 과거에는 뭐 서구적 마스크, 여장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지미 씨한테 그런 뭐 표현들이 많이 됐어요. 또 하나 화제를 모았던 것이 결혼과 이혼을 상당히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더라도 이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네, 결혼은 사실 총 3차례, 그리고 사실혼이 또 한 차례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이 홍성기 감독은 데뷔 초에 김지미라는 굉장히 탑스타 반열에 올라놨던 영화를 같이 함께했던 감독이거든요. 예. 그 감독과 사실 데뷔 한 1년도 안 돼서 홍성기 감독과 결혼했을 때가 18살이었습니다. 아, 당시 18살이요? 워낙 결혼을 일찍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하면서 데뷔 1년째에 가장 아름다운 탑스타의 반열에 오른 여배우가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면서 파격적으로 첫 결혼을 했고 그 결혼했지만 4년 만에 좀 이혼을 했었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최무룡 씨와 예. 예, 두 번째 결혼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최무룡 씨와도 굉장히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남자, 나이 많은 남자, 많은 남자들을 자기가 다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딸을 낳으면서 자녀를 양육했던 최무룡 씨와의 결혼이 그리고 최무룡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김지민 씨가 생전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결혼한 후에 또 굉장히 뭐 이혼의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나훈아 씨와의 또 굉장한 스캔들이 그 세 번째죠. 있었죠. 세 번째 네. 이제 사실혼이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의사 이종구 씨와 네 번째 결혼을 1991년도에 하면서 굉장히 또 한 번의 큰 화제를 모아서 총 네 번의 저희가 알려진 스캔들과 뭐 결혼 이야기만 해서 네 번째인데 사실 시대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까지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거 개인사가 이게 드러나는 여배우가 없었죠. 그랬죠. 그렇기 예. 때문에 더 많은 화제를 모았고 그런 화제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생전에 힘들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배우로서 또 많은 스캔들과 갖은 루머에 얽매였지만 후배들에게
자신만 떳떳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머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연기하고 꿋꿋하게 영화 제작을 했던 영화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당시에 사실혼이라는 것도 상당히 낯선데 또 하나 그 최무룡 씨와의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간통이라는 거였거든요. 저 시대에. 간통죄가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1953년도에 도입됐고요. 폐지된 게 2015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간통죄가 존재했었는데 2015년에 폐지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예.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왜냐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법으로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유교적인 사회였고 당시에 성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데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인데 당시에 김지미 씨가 최무룡 씨와 간통죄로 두 분 다 일주일간 유치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예. 당시에 그래서 뭐 이제 최무룡 씨는 본처인 강금실 씨와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 김지미 씨와 재혼을 한 후에 딸을 하나 낳았죠. 그리고 그 전에 전처와 있었던 아들이 최민수 씨잖아요. 최민수 씨를 실제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민수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김지미 씨를 실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1년에 한 번은 꼭 인사를 드릴 정도로 하여튼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민수 씨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예. 저때 저 말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 말도 그 당시에서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됐던 네, 말이고 그 당시- 간통 사건 자체도 그렇고요. 네, 간통 사건도 당시에 굉장히 그 사진이 찍혀서 이렇게 보도가 됐던 유치소에 있는 장면들이 보도가 됐을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이었고 굉장히 많은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기도 한데 예. 그 두 분이 헤어지면서 이런 말 남겼었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근데 이게 말만 아니었고요. 실제로 헤어진 뒤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작품을 하면서 남녀 주인공으로 또 나왔고 그랬어요? 부부로도 연기를 하면서 그 말이 정말 진실이었구나라는 이런 인상을 좀 주었고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무룡 씨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깊은 애정 관계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고 그랬기 때문에 최민수 씨에 대한 이제 어찌됐든 아들로서 그리고 최민수 씨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실은 최민수 씨가 그 당시에 그 친아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6년 정도에 매년 1년에 한두 번씩은 어머니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헤어진 뒤에도 최민수 씨가 그래도 어머니로 따뜻하게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최민수 씨가 옛날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김지미 씨와 아버지가 이런 관계일 때 세간은 굉장히 화제가 되고 당시에 자신은 그 청소년기였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이런 게 힘들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김지미 씨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거 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어머니로 모셨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뭐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최민수 씨가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또 유명한 분이죠. 나훈아 씨예요. 과거 사진을 보면은 나훈아 씨가 저때 최고 전성기 아니었나요? 네, 거의 떠오른 혜성 같은 이제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급의 인기를 누리던 이 가수였었죠. 근데 물론 7살 연하의 나훈아 씨와 이제 사실혼 관계를 한 6년간 이어간 건데요. 당시 김지미 씨는 사실 많은 결혼과 이런 배우로서도 최전성기를 한번 다 누렸고 연기자로서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이 그 대전에 그 김지미 씨의 고향이 대전인데 내려가서 초혼이라는 식당을 열어가지고 그냥 좀 조용히 살기를 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훈아 씨는 근데 워낙에 그 당시에 최전성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다툼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실혼 관계를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두 사람 이제 당시의 팬들 나훈아 씨 팬들 같은 경우는 김지미 씨 영화 불매운동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좀 했었고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 안에서도 사실 이런 말도 굉장히 회자됐었거든요. 나훈아 씨가 굉장히 멋있는 남성으로 좀 회자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남자는 돈이 없어도 살지만 여성은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이제 김지미 씨에 주고 아름다운 이별을 한 것으로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훈아 씨도 성격 자체 글쎄요 이런 또 표현이 또 그럴 수 있죠. 남성적이기도 하고 자기 전 재산을 김지미 씨한테 주고
관계를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근데 나훈아 씨가 인터뷰를 했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은 이거였어요. 지금도 대중들이 많이 기억합니다.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고 예. 자신이 남자로서 또 어른으로서 다시 탄생하는데 김지미 씨의 영향이 가장 컸다. 본인을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가운데 하나 이 에피소드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 나훈아 씨에게 서예를 배워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김지미 씨가. 이 남자로서 갖춰야 할 교양, 소양 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뭐 나이 차가 좀 있었잖아요. 7살 예.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정말 나훈아 씨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어른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예.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보고 그 남녀가 만나는 것에는 뭐 사랑이라는 감정도 있지만 서로 이 보고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두 사람은 뭐 나중에 헤어지기는 했지만 당시엔 좋은 동반자이고 파트너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 제목에 보니까 연기도 사랑에도 뜨거웠다. 김지미 씨를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저희가 영상을 좀 보여드렸지만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6년 전이에요. 그때 김지미 씨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사실 그 2019년도에 참석한 부산국제영화제 오픈토크에 김지미 씨가 직접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우로서 인생으로서 종착역에 가까워진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영원히 저를 간직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었거든요. 예.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 안에서 이 여성 영화인으로서 꿋꿋하게 지켜왔던 영화의 그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 족적을 남긴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요 이후에 한 번 더 공개석상에 선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였는데 그 당시 서울국제 여성 영화제였습니다. 예. 여성 영화제 그게 코로나로 한 3년간 못 열리고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예. 미국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직접 오셔가지고 한국 여성 영화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셨고 당시에 고 강수연 씨가 이제 돌아가셨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여성 국제 영화제에서 강수연 씨의 공로패를 수상했는데 그 공로패를 자신이 직접 주고 싶다. 그래서 그 유족들에게 직접 주면서 강수연 씨가 사실 어떻게 보면 김지미 씨의 삶을 족적을 가장 잘 따라온 여성 후배 영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우리 강수연 씨를 정말 나는 사랑했고 우리 강수연이 걸어온 길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봐달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두 여성 영화인이 걸어온 길이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영화를 굉장히 사랑했던 여배우들의 이야기로 영원히 좀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통일교 민주당 이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입니다.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재판에서 윤영호 씨가 어떤 이름들을 뭐 이야기하는지를 저희도 이제 봐야 되고요. 예. 그 이름이 나오면 보도가 다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 지도부에서는 당 내부의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윤리감찰에 예. 뭐 조사를 지시를 하든 뭐 어떤 방법을 하든 당 예. 지도부의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결과를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어떻게 그걸 숨기고 덮을 수 있습니까? 네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조영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저희가 이제 통일교 관련한 민주당 인사 이름이 곧 공개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전재수 장관에 관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영호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어서 방금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윤영호 본부장이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그 공판이 주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최후 진술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재수 장관과 둘러싼 윤영호 씨의 진술 내용을 한번 보면은 현금 4천만 원을 건넸고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뭐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가의 시계를 전재수 장관에게 전달했다라고 일단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정관재 대표, 글쎄요, 이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일단. 네. 이거 구체적이죠. 예. 시기도 2018년부터 20년까지로 특정이 돼 있고요. 금액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또 2개의 고가의 브랜드 시계를 줬다고 했는데 예. 얘기하신 것처럼 까르띠에하고 불가리죠. 불가리. 예. 예. 이 시계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결국 내용만 놓고 보면 지금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큰 줄기가 같아요. 돈의 출처도 같고 주는 방식도 같고 왜 줬느냐 하는 동기도 같죠. 그런데 같은 시점에 나온 진술 가지고 누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예. 민주당 의원들은 전혀 수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런 부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검이 애초부터 정치적 성격을 갖고 편향성을 갖고 발족이 됐다고는 하지만 예. 적어도 국민은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만 놓고 보면 정말 특검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민주당이 그 자체적으로 출범시킨 것만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진행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진술, 예. 또 최근의 보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이 진술이 맞다 하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 가입이라는 이유가 나왔어요. 지금 전재수 장관 관련해서 그 이유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 줬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통일교에서 왜 전재수 장관에게 접근을 하려고 했을까요? 네,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만 보면 2018년부터 한일 해저 터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비를 적극적으로 했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외였고 또 놀랬던 게 전재수 장관의 정치적인 이미지라든지 굉장히 소탈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받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을 그어왔던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4천만 원에 예. 시계 명품 2점도 또 브랜드 이름까지 딱 나오고 이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의문점은 아니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로비의 목적이 한일 해저 터널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로비였다라고 나오는데 예. 전재수 장관은 뭐 SNS를 통해서 본인은 한일 해저 터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로비의 성격이 있는 건지 또는 왜 로비가 이루어진 건지 그럼 그 돈을 왜 받은 건지 그냥 단순한 불법 정치 자금인 건지 예. 아무튼 뭐 본인이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면 적극적인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전재수 장관은 미국에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는데 워낙 지금 국내에서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무근이라는 내용과 함께 어떤 내용이 있냐면 깜짝 놀랄 만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썼는데 글쎄요. 강선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 지금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면서 이게 상황이 바뀔 거다라고 지금 암시했거든요. 일단 그 한일 해저 터널 위에도 예. 전재수 장관의 해명을 보면 첫 번째로 그러면 윤영호 그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이 600명이 넘는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축사한 사실도 없다. 그러면 예. 통일교 같은 경우는 관련 영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정치인이 600명이나 있는 그런 행사장에 갔으면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기념사진 촬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 권성동 의원 때도 사진과 이게 범죄와 관련된 사진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진술에 어떤 객관성을 더하려고 한다면 근거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제 생각인데 전재수 장관이 반전의 반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 측에서 어디 행사에 와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문자가 왔을 때 본인이 뭐 거절을 했다든지 예. 그런 어떤 문자나 그런 증거를 반박을 하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또 하나 지금 전재수 장관은 실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따가 이제 최우진실에 또 나올 수가 있고 여야 정치인을 다 합치면 무려 16명 정도 현재까지는 16명 정도가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서 뭐 경배의식이라고 하는데 절을 했다는 거예요.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접근을 한 건데 글쎄요. 조영실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통일교,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통일교에서 정치권에 아쉬워하는 게 많아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교라는 이제 그 종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죠. 예. 보통 이제 정치라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종교 단체에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그 이제 종교를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단순한 이제 종교의 그러한 영향력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통령이 판을 키운 꼴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이제 뭐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당과 이제 종교가 결합이 돼서 이제 종교를 해산해야 된다. 예. 이런 언급까지 하면서 이미지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 일탈과 그리고 정치와 종교 간의 이제 개인적 관계에서 일어났을 수 있었던 소규모의 일들조차도 이제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 같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금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현재 이제 정권의 핵심적인 책임자까지 연루된 내용까지 나오고 전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명품들까지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예. 이거에 대한 해명 없이 실제로 본인이 이제 그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자기가 상관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무고로 대응한다던가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반전의 반전. 지금 계속 회피하는 모습들만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교의 영향력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정권과 지금 현재 정권과 통일교가 어떤 결합을 맺고 있었는지 예. 그리고 어떤 형태로 다가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그것도 듭니다.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아니 일반 시청자들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놀라실 대목이 그런 거예요. 한학자 총재한테 가서 노래를 불렀다는 유력 인사도 있고 절도 하고 이 현상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통일교가 사실은 일본에서 투표를 매개로 해가지고 정치인들을 갖다가 사로잡고 그들을 통해서 일본 내의 어떤 자신들의 위상 또는 어떤 이제 포교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켰었어요. 이게 2014년도에 자민당 그 의원들, 예. 자민당 의원들에게 투표를 매개로 해서 접근을 했고 그리고 불법 정치 자금을 후원하고 이걸 통해서 통일교가 상당한 세를 갖다가 형성하고 또 백이 돼서 예. 그런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아베 전 총리가 이제 피격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이게 2014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번 성공을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걸 도입을 한 거다. 근데 그 도입 시기가 이제 2018년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해서 예. 지난 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측과 이제 결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종교들이 뭐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밀어주고 이런 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특성상 우리가 이제 어떤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했을 때 한 명에 의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그 종교의 특성상 이들이 예를 들어 지금 의혹이 아직 풀리진 않았지만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서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던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연습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일교가 일본에서 이제 사실상 해산되면서 예. 정치적 근거지, 본거지가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했지만 새는 일본에서 더 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그다음에 동아시아로 뻗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간 매개고리가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목적 의식적으로 굉장히 타겟형으로 뭔가 의식적으로 정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차기 대선에 전국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단순한 일반적인 뭐 정치 개입이라기보단 정치에 무슨 뭐 후원금 내고 뭐 백그라운드를 정치인들을 갖다가 뒷배로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음 정권과 어떻게든 연결을 맺어서 그 정권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 목적성, 예. 그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여야의 어떤 그 돈뿌리기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예. 거기에 노란한 정치인이 지금 벌써 16명이나 된다. 예. 이
본질은 바뀌지 않다고 봅니다. 예. 조금만 제가 보태면 실제로 아까 뭐 통일교가 이제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에 직접적인 뭐 영향을 크게 미쳤다 했는데 이제 그때 나왔던 이제 숫자라든가 이제 통일교에서 나왔던 숫자가 실제 인구 비례해서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기껏해야 뭐 한 개 당협 정도 수준의 당원 정도 네. 요 정도 숫자가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어느 정당을 뭐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라 통일교의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총체적으로 돈을 뿌리면서 했던 로비에 관련되어 있는 네.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해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이제 접촉하려고 했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통일교가 정치권의 로비를 했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종교 단체인데 정치적 목적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달성하려고 했냐 이런 의혹들을 풀어야 되는 게이트에 대한 문제인데 특검에서 접근하는 문제 자체가 종교가 정당 정치를 어떻게 움직이고 정당 정치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형태로 포장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몰고 가는 그 행태를 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지적을 한 그러니까 겁니다.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그러니까 22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민주당이 여권이었으니까 그쪽에 더 많이 치중을 하고, 대선이 되면 정권이 교체될지 모르니까 또 다시, 그러니까 전방위로 이제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게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일단 과거에 예. 어떤 정치인에게 들은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이 통일교가 세운 이 리조트가 있어요. 네. 골프장도 있고. 그러다 보는데 그 리조트에 통일교의 전국에 있는 신도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뭐 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 워크숍 같은 거. 네, 워크숍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상권에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은 문선명 그 뭐 교주라고 하나요? 총재라고 총재. 하나요? 그분이 헬기를 타고 쫙 오는데 그 이제 통일교 간부가 그 지역 정치인에게 우리 그 총재님 딱 내려오시면은 카페트를 쫙 녹색 카페트를 깔 건데 좀 무릎 꿇고 좀 조아려 주시면 안 되냐. 그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아니 내가 지금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단체장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네. 아유 그 시민들 없이 우리 신도들만 보고 있으니까 신도들 사이에서 우리 또 총재님의 면도 있으니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1990년대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만큼 통일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어쩔 때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로비도 하지만 어쩔 네. 때는 자기 총재라든가 그 어떤 종단의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신도들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 활용하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이 통일교가 여야를 막론할 거 없이 뭐 예.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로비를 해왔다는 것이 음으로 양으로 이제 정가에는 돌았던 사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찾아가서 큰절했다 뭐 이런 보도 나왔는데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설교를 하면 회당 100만 원을 주고 어떤 뭐 의원 같은 경우는 500만 원씩 준다. 이런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윤영호 씨의 부인이 그 한학자 전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인가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종석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종석 원장은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해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통일교 측에서는 그거를 좀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무언가 내가 이거를 뭐 연을 만들어 왔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사실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굉장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2년 초에 펜스 전 부통령이죠, 미국의 예. 통일교에서 7억을 주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뭐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든 미국의 유력 정치인 출신 부통령 출신이니까 만나러 가죠. 만나러 가죠. 근데 그렇기 위해서 뭐 이번에 나왔지만 나경원 의원 쪽하고도 통화하고 이종석 전 장관 측하고도 연락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 예. 이제 문제는 뭐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정치인이 미국의 유력 정치인 만나서 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다만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고리로 해서 어떤 뒤에 거래가 있었다던가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 뭐 돈과 어떤 표에 거래가 있었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종석 전 장관을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그것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통일교 오늘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하면서 예. 이 내용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종교단체와 불법적으로 연루 의혹이 있으면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메시지를 냈고요. 그 일주일 전에도 통일교 얘기를 하고 오늘 또 냈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하려면요. 예. 특검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국수본에 가든 기존 검찰에 가든 수사하려고 하면 권력 눈치 봐서 그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정치적 레토릭 뭡니까? 이런 그 권력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된 검사, 그 특별 검사를 통해서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립 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발족시켜서 다 같이 들여다보자. 이참에 이렇게 종교 단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죄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가자. 예.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특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통일교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세에 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 통일교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내 그 신도수가 30만 명밖에 안 돼요. 네. 지난번 120만 명의 신도를 갖고 왔다는 건 그동안 한 번이라도 와서 이름 적고 간 사람 그게 120만 명이고 예. 실제는 30만 명이고 그 가운데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예배나 아니면은 헌금을 하는 사람은 2011년에 문형진 씨가 인터뷰했을 때 19,000명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적은 사람을 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주든 불법 자금을 주든 이렇게 해서 통일교의 우호적인 여론 또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 단죄하려면 방법 간단합니다. 정말 의지를 갖고 특검해갖고 돈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다 수사한 후에 예. 죄가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못하도록 해야죠. 예. 강성필 부대변인이 보시기에 대통령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네.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민주당 연루 의혹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도 여야 막론하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정치적으로 좀 어떤 뜻이 있다고 보세요? 그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지적을 하고 공격하는 국민의힘이 저는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제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냈던 그 메시지들을 보면 예. 돈 많이 드는데 왜 이거를 하냐? 안 그래도 검사 부족한데 왜 또 특검하냐? 이런 말씀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지금 권력형 이 내란을 가지고도 특검을 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또 특검을 하자고 하니 저희는 좋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재수 장관 하면 지금 좋다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요, 당의 생각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당에서도 아니 예. 그동안 이 통일교가 해왔던 행태를 봤을 때 민주당에게만 좋겠습니까? 좋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저희 민주당이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받는다고 할까 봐 저렇게 호언장담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번 기회에 통일교라는 이 어떤 종교가 특정 종교가 이 정치권에 그동안 오랫동안 매수하고 로비해왔던 이런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대통령이 지금 통일교와 관련해가 정당 해산을 주장한 걸 두고 뭐 찔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시점이 다릅니다. 윤영호 본부장은 8월에 진술을 했어요. 예. 이제 알려진 것뿐이에요. 대통령은 12월 2일 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좋은 어떤 특검안을 발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재명 한 분만. 대통령과 예.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진술을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 거예요. 예. 정진상 실장 얘기도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는 직접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전원의 형태로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려면 그 공권력이 수반된 수사가 강제 수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떳떳하다면 특검 발의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특검을 얘기하냐?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 국수본이나 검찰이 과연 지금도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해갖고 재판하는데 예. 지금 민주당과 관련한 거는 그 침묵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거 막으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지. 과거의 특검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과는 좀 결은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검 얘기 한번 볼게요. 특검이 윤영호 씨한테 진술을 받은 시점이 8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하고 12월 5일에 윤영호 씨가 공판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진술이 없었다면 글쎄요. 특검에서는 이미 8월에 이 진술을 확보해 두고도 바로 이첩한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특검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8월 달에 여야 모든 정치인들의 명단이 다 나왔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 특검의 목적이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 취지가 있으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이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나중에 따로 다 정리해가지고 다른 데로 넘기자. 뭐 이렇게 정리가 됐다. 수사팀도 거기에 합의했고 지도부도 거기에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당시에 수사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특검이 소위 말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면 정권의 눈치 본 거 아니냐 또는 뭐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 또는 그런 의혹을 스스로 자초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이런 특검 수사 결과가 그럼 과연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뭐가 다르냐? 당시에 윤석열 검찰을 왜 우리가 욕했습니까? 당시에 야당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전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라든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서 지금 검찰이 해산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예. 그럼 특검이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 목적이 출발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별건이 나오면 그거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국회의원들든 장관이든 나오면 같이 공표를 하고 같이 수사를 했어야 마땅한데 예.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검이 국민들에게 어떤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먹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 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정치적인 책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지금 나오는 것이 이제 전재수 장관의 그게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적용되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모든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해졌죠. 이게 7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절묘하게 얽히는 건데 조영수 대변인. 만약에 지금 산술적으로 2018년 12월 이전에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네.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을 못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예, 예. 이것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엄정 수사 이제 지시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 보면 이제 늘 말로만 이제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굉장히 미약한 의지로 계속 대응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의혹들 내일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장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소부터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특검 자체가 이제 이걸 알고도 지금 넘어갔던 이유가 태생 자체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 맨 처음에 특검을 만들 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1야당이라고는 국민의힘은 다 배제한 채 특검이 출발하다 보니까 편향적인 이제 수사들이 계속 진행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일교의 이제 조직적 선거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통일교 장학생들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일교 장학생들에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초속히 빨리 특검이 수사하고 빠른 시간 안에 기소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 이 파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시작일 수 있는 부분이 윤영호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후 진술에서 어느 정도 지금 작심을 하고 무언가를 얘기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돈을 받은 것은 결국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재판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이름 실명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아마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 종교단체가 위헌 위법이어서 해산되어야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일 것입니다. 뭐 물론 윤영호 씨가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팩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윤영호 씨는 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 결심 공판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강소리 부대의 파장을 좀 어디까지 좀 보세요. 파장은 이제 그 윤영호 씨가 언급한 15, 6명의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혐의가 증명이 된다고 하면 그 죄질에 따라서 파장은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차이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자꾸 이제 권성동 의원과 전재수 장관 간의 이 통일교와의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당선인 신분을 통해 가지고 만나게 해줬어요. 독대를. 그리고 어땠습니까? 이 통일교가 원하는 민원 사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사람은 몇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과 영부인과 거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게 권력형 게이트로 정해진 것이고 지금에 와서 전재수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 100번 양보해서 전재수 장관이 돈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것은 권력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뭐 전재수 장관 관련해 가지고도 방금의 국민의힘에서는 뭐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아니 눈이 내려야 제설 작업할 거 아닙니까? 아니 수사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는 거지 무조건 뭐 진술 나왔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윤영호 씨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최후의 진술을 하든 뭐든 간에 예. 본인이 과거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폭로를 했을 때처럼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되고 어쨌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통일교와 정치권에 관련된 수사는 피할 수가 없다. 우리 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국수본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하여튼 저희 민주당은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 처벌해야 되는데 그 명수와 재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뭐 쪼개기 후원금 상태 예. 혹은 뭐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뭐 다량으로 산다든가 그런 형태가 편법적인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뭐 윤영호 본부장이 제기하는 것처럼 뭐 뭉터기 돈을 준다든가 명품 시계를 준다든가 이것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 이건 재질의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반론이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게이트로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제 이재명 정권이 몰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잡혀 있고 김건희 뭐 권성동 의원 다 잡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인사들 지금 멀쩡하게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 계속 민주당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고 갔던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오늘 진짜 특검 다시 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민주당이 진짜 의지가 있다면 그 기존에 있던 특검이 아니라 정말 여야가 정말 같이 참여해서 특검 만들어가지고 이 통일교 장학생 제대로 잡아내가지고 정권에 어디까지 깊이 개입이 되어 있고 이재명 대통령 접촉을 하려고 했다는데 이재명 대통령 진짜 접촉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요걸 갖다가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용으로 다 몰고 갔던 그 행태들 자체가 위선적이었던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와 관련해서도 여질 의견을 내고 있고 또 하나요. 어제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중재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걸까요? 우상호 수석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주신 여러 번의 지침이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해라.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다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이게 다 대통령이 하는 워딩이에요.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서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염두에 두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 막 밀어붙이라는가 보다 하고 막 하면 대통령은 왜 당이 자꾸 요즘 왜 이래요? 또 이러신다고요. 개혁을 하라는 얘기예요. 방법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해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 네. 근데 2심부터 하자. 대통령 생각이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 당이 왜 자꾸 그러냐. 그럴 즈음에 이렇게 세 분이 화기애애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강철표들 합리적으로 처리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당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자칫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이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하는 거는 예. 저희 민주당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밀고 가면 추진하면 통과될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전투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잘못하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재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향과 속도가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것처럼 이 내란의 공범과 주범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예. 이것을 빨리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목표인데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속도와 방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만 선택한다고 한다면 저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엇이냐? 속도 냈었잖아요. 지금 계속. 속도를 냈는데, 예. 그러니까 내란 전단 재판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영장에 기각되고 제대로 된 재판이 안 되고 예. 재판 지연 전략에 재판부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란 전단 재판부를 설치했을 때 과연 위헌벌금 심판 제청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또 이게 늘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예. 만에 하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나와버리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기 윤 전 때문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예.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게 가더라도 우리가 완벽성을 기해서 가는 것이 예.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1심에서는 예. 우리가 일단 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를 일단 두고 보자. 예. 라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지금의 당의 예. 지금 전반적인 주류적인 의견이고, 다만 예. 이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예. 직접적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이 당신들 왜 빨리 내란 전단 설치 안 하는 거야? 윤석열 전 대통령 곧 석방될 것 같아. 막 이런 내용 하니까 직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을 가다듬고 예. 1심의 결과는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전반적인 당의 기류입니다. 그럼 제가 정리한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당 지도부하고 법사위에서 아주 강하게 푸시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좀 논란이 생기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럴까, 정리를 했다고 할까요? 이런 흐름입니까? 뭐 저는 출발점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소위 말하는 선거 개입성 졸속 판결,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정말 그 뭐 예능과 같은 재판, 이걸 보면서 이렇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 이 국민들의 어떤 그 정의 구현이라든지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로 결론이 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처음부터 준비돼서 출발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1심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우려한 게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만료로 나온다던가 예. 또는 이게 위헌 시비가 걸린다던가 이게 당 내에서조차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거 문제 없다, 우리 정면 돌파하면 된다라고 하는 강경파가 있는 거고, 대다수는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이거 우려스러운데 좀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저는 뭐 당 지도부가 보고 있다. 예. 그런 점에서는 국민 전체와 그다음에 그 개혁의 성과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약간은 좀 결이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예. 하지만 민주당 전체를 보면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흐름이 예. 앞으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발언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이란 본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거죠. 탈피를 하기 위해서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죠.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입니다. 언론이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우리는 찰떡궁합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들으신 것처럼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갈라놓으려 해도 궁합이 좋다. 이건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뭐 애써 갈등이 없는 것처럼 예. 그래서 봉합하려고 하고 있지만 좀 전에 뭐 배경화면으로도 세 분이 파한대사 하고 있는 사진이 방송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구밀복검이라고 해서 저렇게 웃고 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서는 2시간 반이 마음 편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진행됐었던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부결됐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른바 친명 지지자들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과속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의총에서 여러 이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처럼 강하게 이런 그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건 모습이거든요. 예. 어제 부른 것도 사실 적당히 해라라는 정도의 그 신호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지난 2024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둘이 양자 만났을 때 그 정도로 이렇게 좀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웃는 얼굴 안에는 각자 생각하는 정치적 미래라는 게 다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내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자꾸 뭐 내가 하려고 한 거에 방해를 놓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인식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열심히 해갖고 내년에 그 당대표 연임하고 그다음에 2028년 공천 내가 하면 2030년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 안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그 갈등이 뭐 잠복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우상호 수석이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본질적인 갈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나 법사위,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이거 12월 달 안으로 통과시키자, 빨리 하자 이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1심 끝나고 2심 때까지 한 2-3달 준비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요 2달 차이입니다. 근데 이 2달 차이를 가지고 마치 무슨 권력 투쟁과 대단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오히려 그런 이제 조금 더 이런 그 내란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대를 더 안고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빠른 결과를 내놓을 거냐, 요 정도의 차이인 거지. 제가 강선필 부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권 안에서 주도권, 전국 주도권을 지금 대통령이 가져간 거죠. 그럼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여당일 때는 원내대표가 빛나지 당대표가 빛난다는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 우리 정광재 대변인 저 정도 구력되면 뻔히 다 아시면서 1인 1표제는요.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역위원장들이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 빠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무슨 대통령하고 저 연결시키는 거는 뭐 국민의 힘으로서는 또 이렇게 명청대전으로 갈라놓고 싶어 하겠지만 사실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사실 이제 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의 이 정국과 관련해가지고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너무 사정정국으로 적폐청산으로 이런 험악한 분위기로 가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 좋게 좀 이렇게 절차와 어떤 합리적인 그리고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힘이야 뭐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당은 이제 보폭을 맞추기로 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박찬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서 당도 보폭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이었죠. 조사를 했는데 어제요. 중간 발표를 긴급 공지 형태로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가족 명의로 게시된 걸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서는 실제 작성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이없는 퇴행이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코너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코너에 몰리는 거를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당내에서 정적을 어떻게든 공격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죠.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걸 선택한 거거든요.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은 조영실 대변인께 먼저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당무감사위원회가 어제 긴급 공지로 보냈다는 이 내용은 이 당원 게시판의 인물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라는 얘기인가요? 뭐 아직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는데 뭐 충분한 이제 그 당원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제 확인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당무감사위원회는 이제 어쨌든 그 당 지도부하고 이제 관계없이 이제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독자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당무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여러 이제 문제 제기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중간 발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이게 무슨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제 지금 이거를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당내에서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이제 긴급 공지를 한 것 같습니다. 형 씨는 긴급 공지라는 형식을 띈 거는 이것도 왜 그런? 긴급이란 말 굳이 이제 넣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뭐 공지한 거죠. 뭐 이게 뭐 시급을 다투는 일도 아닌데요. 뭐. 그러니까요. 네. 긴급 공지라는 형태로 중간 발표를 한 거여서 그러니까 긴급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노린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영남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면전에서 대고 윤어게인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호영 의원조차도 장애 집회에서 이 윤어게인 목소리로는 국민 설득 못한다.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를 갖다가 직접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장동혁 지도부가 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종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긴급이라고 발표를 한 거는 지금 흔들리는 영남권을 갖다가 잡고 자신의 어떤 그 지도부의 리더십을 갖다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 타겟을 갖다가 자신이 아닌 한동훈에게 돌리는 것. 그것의 유일한 목적은 그거 아니냐. 그래서 긴급 달고 중간에 이렇게 최종 확인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휘발성 있는 것에다가 기름을 껴넣는 불씨를 당기는 발표를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전망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많이 어렵고요. 실제로 지금 내부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뭐 위치가 흔들린다던가 뭐 최고에 대해서 이제 그 지위가 흔들린다던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실제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영남권이 흔들리고 뭐 그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거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뭐 당무감사위를 작동시켰다. 당무감사위에서 긴급 발표를 했다. 이 부분도 뭐 별개의 건을 갖다가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지 그 실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위기감을 느꼈더라면 뭐 윤한홍 의원이 됐든 당내에 실제로 뭐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냈던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전혀 제재하고 있지 않거든요. 당내 다양한 목소리 자체를 갖다가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당내 전체적인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장동혁 대표한테 물러나세요라는 그 목소리들은 거의 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주호영 의원 그랬고 권영진 의원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좀 비판을 했고 TK 쪽에서 움직임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실제 장동혁 대표가 그런 거 다 일일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들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자신이 어떻게 확장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국면을 극복할지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지금 설득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 순회를 했던 이유도 그 안에서 이제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거기 있는 단체장이라든가 지역위원장들이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당 운영을 연말 연초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려 달라. 그런 걸 갖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라든가 리더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보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부인과 장모, 장인, 딸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강남 벽이 뭐 그 거주지인 것 같아요.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첨부했다는 겁니다. 박정훈 의원은 아주 좀 친한계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여 투쟁의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도부가 뭔가 폭탄을 하나씩 터뜨린다. 저는 지도부한테 진짜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부활을 국민의힘의 부활을 막는 가장 큰 논리는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내부 총질. 제정신이 아닌 거죠. 통일교 문제로 우리가 완전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당무감사위원장이 그것도 당무감사위원회 명의로 나간 것도 아니고 개인 명의로 냈어요. 하루에 2건, 3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걸 갖고 지금 이 드자비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통일교 문제로 유리한 상황인데 요거는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고 박정훈 의원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대표를 지금 정리하겠다는 구상이다라고 했어요. 개파색을 떠나서 저도 가능한 한 이 사안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예. 뭐 어떤 진정성을 인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 발표를 해갖고 결국에는 뭐가 문제다, 뭐가 잘못됐다 이걸 규명한 건 없어요. 예. 그냥 당시에 그 당원 게시판에 했었던 사람들이 그 가족으로 추측이 된다. 예. 이것을 조금 더 가능성을 높여서 특정한 단계까지만 갔지. 그래서 그게 뭐 정당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든가 어떤 식의 문제가 된다라는 걸 지적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갖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치적으로 자꾸만 키우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이 부활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 진영 전체를 똘똘 뭉쳐서 대항해도 민주당의 폭정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 비판하기 바쁜데 예. 우리 진영 내에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큰 문제로 만들어서 한 축을 덜어보내려고 하는 게 예. 그게 전략적으로 옳은 방향인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도부가 생각하는 본인들의 정치적 전략적 이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당 전체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이걸 뭐 살라미식으로 나눠서 오늘은 여기까지 발표하고 다음 주에는 또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바는 아닐 것 네.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거 듣기 전에 제가 조영술 대표께 하나 여쭤볼게요. 중간 조사 결과면 최종 조사 결과는 언제쯤 예상됩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요. 실제로 이제 지도부 내에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박정훈 의원 이제 멘트도 나왔는데 지도부 내에서 한동훈 이제 대표를 갖다가 뭐 징계하겠다, 뭐 정리하겠다 이런 기류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 뭐 최고위 들어가서 이제 비공개라던가 뭐 이런 대화할 때 네. 전혀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대여투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당무감사 위원장 개인 명의로 된 거 아닙니까? 당무감사위원회 명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특정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네. 그냥 결과 발표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그냥 지켜보면 될 일인데 그 내부적으로 이걸 가지고 너무 확대 재생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큰 건이 아닌데 그냥 내부적으로 계속 큰 건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도부에선.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왜 큰 건으로 만드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면 된다. 지켜보고 결과해놓고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과도한 징계를 한다던가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네, 한다던가 네. 그럼 그때 가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결과가 나온 것도 그럴 없는데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목소리를 내면 된다는. 그게 맞죠. 예, 지금 뭐 예측되는 것만으로 지금 그 당 지도부 차원에서 그 징계하겠다라는 말을 한 지도부 인사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거하겠다는 인사가 한 인사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 이제 단장을 맡고 있는데 예.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동훈 대표도 충분히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예. 당원으로부터 그냥 인정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 뭐 특별히 배제한다던가 그런 기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무슨 뭐 이미 탈당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을 갖다가 다시 불러서 뭐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신동욱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무슨 익명 게시판에 뭐 누가 썼다 안 썼다 이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그게 합당하냐 안 하냐. 어떻게 당대표 가족이 현직 대통령 부부를 갖다가 그렇게 강도 높게 예. 소위 말해서 거의 막말성으로 할 수 문제인 것 있느냐라는 같아요. 예.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대표를 당의 주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자로 몰아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이 되고 정권을 뺏기고 나서도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의 윤리 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정치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거죠. 그 정치적인 매장이 뭡니까? 결국은 작년 전당대회 때 배신자 프레임 했던 거 그것을 갖다가 더 구체화해서 봐요. 한동훈이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구 경북 우리 당원 여러분 한동훈 찍으면 안 됩니다. 당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로는 못하니까 지금 윤리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송대가 훤히 보이는데 예. 그거 가지고 뭐 아무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당내 지금 권력 투쟁 아니냐 이렇게 이거 얘기할 아무 수밖에 문제라고 안 한 게 아니라 예. 그 이거 조금 이제 그 교정해야 될 부분이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조사를 하겠다. 당무감사위에 공약처럼 통해서 얘기했죠. 조사를 네.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청래 이제 대표가 1인 1표제를 갖다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걸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조사한다고 한 게 공약이었지 네. 이거를 통해서 무조건 징계한다는 게 공약이 아니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 결과가 명명백백히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당원들이 굉장한 문제 제기라는 여론들이 형성이 된다면 네. 그 부분에 가서 판단해야 될 일이지 이 아직 여론이 형성되지도 않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게시판 결과를 봤는데 별거 없어. 네. 근데 굳이 징계하자는 얘기를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리고 여론을 왜곡했다라는 판단이 쓰게 된다면 네.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조사 나오지도 않은 결과를 가지고 이걸 예단해서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은 알겠습니다. 괜한 당내 예. 분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당 대표쯤 되는 분이 가족으로 의심되는 분을 동원을 해서 대통령을 공격했다면 이건 떳떳지 못한 것 아닌가. 그리고 당 대표가 대통령에 불만이 있다면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그랬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우리 당의 품격에 맞는 것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법적 책임이 있느냐 이걸 자꾸 따지시는데 이 문제는 올해 안에 털고 지나가야 된다. 한동훈 대표도 나는 내가 이건 법 위반 사항으로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검사적인 시각이죠.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고요. 가족들의 소행임은 사실상 1차 조사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에 있는 딸이 어떻게 그런 글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명의를 도용한 거잖아요. 네, 일단 겸허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징계 수위 등은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 당대표로서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사실을 당원들께 알리지 않고 혹시나 은폐하고 뭐 이걸 묻으려고 한 시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응분 책임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여당의 당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가족 명의를 통해서 이게 윤리적으로 맞느냐를 따져보자는 건데 여기가 맞죠. 그러면 조윤수 대변인 그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칫하면 여론이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강하게 징계를 물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 탄핵의 여부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제로 뭐 이제 저는 이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저도 이제 최대한 이제 판단을 안 하려고 그 예단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대통령, 현직 대통령, 이제 당대표로서 현직 대통령의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갖다가 제약하기 위한 여론을 갖다가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것들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저는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이제 보여야 될 모습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가족들을 예를 들어 가족들이 매번 예를 들 때는 여당 아니 뭐 그렇죠. 아니 근데 똑같은 거거든요. 예. 아까 이제 뭐 찰떡궁합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 여당의 그러한 하나의 원팀으로서의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과연 소신 있는 목소리냐 아니면 그게 이제 당을 갖다 흔드는 목소리냐는 결과가 나오면 이제 충분히 당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께 그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과하고 반성해도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자와 당원들은 한동훈 대표 용서 안 할 겁니다. 사과해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삼자로서 느끼기에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가 있어요. 어떤 감정선이 있는 거냐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럼 왜 윤석열이 파면이 됐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한 명은 김건희 때문인 거고 그래서 김건희를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쉽게 말해서 소년 장원 급제 시켜줬는데 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당신이 주호영 부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김건희 특검에 같이 찬성표 던져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해가지고 당을 분열시켰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까지 했고 그래서 탄핵됐고 그래서 우리가 야당이 됐고 이런 분노의 감정선이 있고 거기에 한동훈은 배신자라는 감정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동혁 대표는 또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조금 통하지 않는 게 장동혁 대표가 이 전선을 너무 넓혀버렸어요. 어떤 전선을 그저 한동훈과 비한동훈으로 전선을 끌고 갔으면 결집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당원 70%라는 룰을 지방선거 룰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예. 윤한홍, 주호영, 주경호 여러 가지 당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동훈에 대해서 조금 징계를 하는 과정을 보인다고 해서 예. 당내 불화가 소강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한동훈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배신자 프레임은 당분간은 소구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침묵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 이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사과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왜 사과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익명 게시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걸 보장받은 상태에서 정당 가입해서 그 의견을 개진합니다. 근데 그 익명 게시판에서 쓴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보고요. 그럼 두 번째로 가서 실제로 거의 특정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어제 발표한 내용만 놓고 보면 3명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같다거나 같은 지역구에서 당원에 가입했다거나 이러면 그 가족으로 거의 특정이 된 상태인데 이것이 그동안 너무 정치 쟁점화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막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 메시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조금 밀리거나 굴복하는 듯한 인상으로 비춰지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을까? 이건 제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를 넘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익명 예. 게시판을 갖고 왜 문제를 삼느냐.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조금 한동훈 대표가 예, 정치를 경험이 없어서 글로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 당원 게시판 얘기 나올 때 인명성 얘기하고 민주주의 찾거든요. 예. 이거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 하지만 우리 사람이잖아요. 감정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느끼는 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려고 마음 먹어야지 갑자기 다른 걸로 인명성 찾고 민주주의 찾으면은 저희 가족들이 다 글 썼습니다.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당분간은 풀리지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사과 안 할 겁니다.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대변인으로서 이제 당의 입장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정치인 개인 한 사람으로서 좋아요. 개인적 의견.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애초에 초반에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입장을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서 당원들의 치유했다면 문제가 안 됐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문제가 더 해결에 가까운 건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거는 정치적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 이제 한 사람으로서 좀 한동훈 대표가 좀 지도자답게 대선 주자 아닙니까? 대선 주자가 이 작은 일에 왜 이렇게 매몰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대범하고 담대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가끔 개인적인 의견 그렇게 내세요. 어제 국회 상황도 살펴볼 텐데 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 필리버스터 중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격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제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끈다거나 이런 일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마이크를 켜주세요. 내란 전담 재판부 뭡니까 여러분? 나경원 의원, 아예 의사 진행을 방해하러 올라오신 겁니까? 마이크 안 주니까 더 앉아서. 아니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 마이크를 갖고 와서 참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성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하는데 정리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하러 올라왔어요. 근데 인사를 일단 의장한테 인사하는 건 좀 기본적인 건데 거기서 좀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제 의회 독재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의제가 안 맞는다고 의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니까 마이크를 꺼버려요.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인가요, 그게? 무선 마이크를 달고 나경원 의원이 발언을 이어갑니다. 사실 마이크를 끈다는 게 아주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끈 사례, 필리버스터 도중에 마이크를 끈 사례는 과거 64년도인가요? 김대중 당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5시간째 하고 있다가 국회의장이 당시에 마이크를 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년 만이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거의 뭐 유례가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건데 이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왜 이렇게 유치하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물론 나경원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고요. 예. 또 국회의장도 의사 진행을 갖다가 방해하거나 국회 운영을 갖다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마이크를 끌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다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권한을 갖다가 적절하게 행사했느냐. 예. 이 점에 있어서는 나경원 의원이 처음부터 인사도 하지 않고 당신들한테는 인사할 무슨 내가 인사할 무슨 그런 예. 눈꽃만치도 인사할 마음이 없어. 이런 걸 보여주면서 올라갔고 노골적으로 반입해서는 안 되는 마이크도 반입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 자체도 본인의 권한을 넘어섰고 또 국회의장도 아무리 그 본안과 그 당시에 그 가맹점법과 관련된 반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법과 상관없는 예. 본안과 상관없는 그런 발언을 지속하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 참 어른답지 못했다. 둘 다 유치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식 의장이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가 있고 또 이게 의제하고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보면은 신앙송하고 노래를 부른 적도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하경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에 시를 낭송했고 최민희 의원은 소설책을 낭독했습니다. 강기정 현 광주시장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아무런 제약 없이 시간과 내용, 주제에 아무런 제약 없이 천태만상의 필리버스터를 했던 기록이 국회 속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시 한 편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빨만 나웃겨 다 합서서 나가니 삼자였다루라. 글쎄 정거제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필리버스터 할 때 의제를 그렇게 꼼꼼하게 정해놓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우원식 의장이 이 잣대를 왜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만 적용하는가? 정말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에 우리가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다.
예. 이런 평가를 듣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가장 비근한 예로 법사위원회 나경원 간사 선임하는 거, 상대 정당의 간사를 선임하는데 왜 다른 정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예. 이런 것들 전례 없는 일이잖아요. 과거에 국회의장 충분한 관용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제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표현이라고 존중해서 그 헌법기관의 한 명의 국회의원의 그 권리를 존중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우원식 의장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과거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예. 또 한 번 뭐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런 그 프레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뭐 더 할 얘기는 없으시죠? 저는 예.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의회주의자라고 얘기했는데 전 진짜 이 부분은 정말 개탄스럽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신을 이제 들고 나온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신이라는 게 그 당시에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하면서 세계 기록을 세웠던 그것이고 2016년도에 민주당 같은 경우 1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하고 뭐 기저귀도 찼다 뭐 했다 이런 얘기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의 그러한 저항 정신들을 얘기했던 것이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10분의 1도 안 되는 의석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예. 지금 불과 15분도 안 돼가지고 발언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행태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행태들이 더 이상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원식 의장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가지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사실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할 때 사회를 보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네. 잘못된 겁니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고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장과 다른 민주당 출신 국회 부의장이 사실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이끌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의힘이 다른 건 몰라도 필리버스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제와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는 합의를 했으면 이건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이 합의한 이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한다고 저기 나서서 저기 다른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내용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를 공천해서 당시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를 정광재 대변인 생각해 보면 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을 두고 당시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국민의힘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여론을 잘 듣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2번 그 공천을 받았죠. 예, 예. 2022년 6월 1일에 한 번 받았고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에 한 번 받았는데 지금 논란이 돼서 공개된 것은 2022년 6월 1일에 있었던 예. 그거입니다. 당시에도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 당시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긴 했지만 예. 정치권에 새로 들어왔고 강서구청장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 제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녹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김태우 후보가 화이팅이 있고 예.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김태우 공천 좀 주라는 식으로 당시에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가 얘기했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이런 것과 엇물리면서 대통령 당선인 시점에도 여러 지역의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조금 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예. 발언들이 확인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이 사례는 아니지만 뭐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공관위원장 누군지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관여도 안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씨도 그렇고 부창부수예요. 남편이 공천 개입하는 거 봤기 때문에 나도 공천 개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서로 V0 V1이 서로 이렇게 공천 개입을 한 목소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예. 이런 거짓말들이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국민의 신뢰와 정말로 지금의 이제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 출발이 바로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예.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당시 여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방어하기만 급급했지 쓴소리를 못한 결과가 오늘날 이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예,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박성중 전 의원에게 김태우 좀 한번 좀 살펴봐라.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뭐 공천 줘라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 살펴봐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장점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펴봐서 공천 줬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이 김태우 그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거 나중에 실형 나온다, 상실된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이니까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호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기억나는 게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심하지 말아라 민주당한테 비판하고 그랬던지 전 진짜 근데 사실 속으로 아 저 사람들 너무 우기네 했었거든요. 다 이렇게 진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도 결정난 게 아닌 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고 또 저 이후에 또 김태우를 또 사면해가지고 또 출마시켰지 않습니까? 전 세계 드문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에서 대패를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이 전 정치권에 특히나 국민의힘의 경쟁을 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술 대변인 한 30초. 저는 뭐 이거는 이제 뭐 수사 통해서 지금 결정되면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하길 바랍니다. 뭐 정원호 구청장 대놓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뭐 박풍근 뭐 이런 분 질투하고 막 이러시는데 그런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